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감각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발밑의 땅은 단단하고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하며 밤하늘의 별들은 영원한 다이아몬드처럼 제자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공간을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전하는 행성에 묶여 있고 그 행성은 불타는 별 주위를 돌고 있으며 그 별은 거대한 별들의 강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혼돈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무용 속에서 고요한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회전하는 행성의 다른 지점에서 다른 시간대에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당신의 의식이 이 고요한 폭풍 속으로 부드럽게 떠오르도록 허락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각, 즉 절대적인 부동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였습니다. 고대인의 눈의 우주는 거대하고 불변하는 천상의 그림이었습니다. 별자리는 밤마다 해마다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달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행성들은 약간 방황했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고 고요하며 신성한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지만 항상 반복되는 완벽한 천상의 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통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했고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게 해주었으며 일식과 행성 정렬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발밑에 안정된 세상과 질서 있는 하늘에 둘러싸여 있다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즉 지구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채로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태양, 별, 하늘은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체계화하고 수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은 2세기경 로마 이집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으며 하늘을 숫자로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의 별 목록, 이집트의 천문학, 그리스의 기하학적 모델링이라는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식으로 이룬 것은 기념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다듬어 알마게스트라는 거대한 저작에 담아냈습니다. 이 저작은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1000년 이상 동안 우주에 대한 결정적인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에서 지구는 우주의 바로 중심에 완벽하게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동심원의 구체들이 모든 것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성들이 박힌 구체. 그 너머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각 천체는 투명한 수정 구체에 박혀 우리 주위를 부드럽게 돌았습니다. 별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고정되어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며 낮과 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모델을 수학적으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 관측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는 원이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완벽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들, 특히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행성은 속도를 늦추고 멈추고 심지어 하늘에서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역행 운동은 모든 행성이 지구 주위를 단순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 에피사이클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각 행성이 그리는 작은 원형 경로였고 이 작은 원 전체가 이시몬 데페런트이라는 더 큰 원을 따라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따라서 행성은 단순히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한 점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이 고리 모양의 움직임은 하늘에서 보이는 역행 운동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또 다른 수정 아닌 이퀀트 에퀀트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약간 벗어난 상상의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퀀트 지점에서 행성의 움직임을 측정하면 실제 중심이 아닌 이 오프셋 위치에서 볼 때 움직임이 균일하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복잡한 시계가 약간 시간이 맞지 않아 시계 제작자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개의 기어를 더 추가하고 추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요, 수세기 동안 이 모델은 다듬어지고 보존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것은 달력 시간 측정 점성술,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제국에 봉사했고 학자들을 인도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하늘을 설명했지만 그 어떤 복잡성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더 간단한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혁명이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는 이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1943년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모든 것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 저자는 유명한 과학자나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교회는 유럽 지성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수학, 천문학,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교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폴란드에서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는 법과 의학을 공부했고 경제학에 손을 댔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하늘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조용히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계산을 실행하고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던 아이디어를 글로 옮겼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가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는 기존의 전체 체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생각을 자신만 간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과학적 비판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반발의 위험을 알면서 망설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마지못해 그 아이디어를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화성이나 목성처럼 하나의 행성이며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의 3가지 뚜렷한 움직임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지구는 24시간마다 축을 중심으로 자전합니다. 이 일일 자전이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뜨고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태양 주위의 공전이 행성들의 위치 변화와 계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구는 공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약간 흔들리며 작은 원을 그립니다. 이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 지구축의 기울기와 세차 운동 현상과 연관 짓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수십 년 동안 복잡한 기하학적 모델과 천문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삼각법을 사용하여 태양으로부터 행성들의 상대적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행성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순서를 매겼습니다.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공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것과 아름답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이 개념적으로는 이치에 맞았지만 정확도를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처럼 행성들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예측을 구식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더 단순했지만 더 낫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나은 관찰, 그리고 원이라는 고대의 집착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안경 제작자들이 몇 개의 렌즈를 조립한 네덜란드의 신기한 물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장치에 대한 소식이 이탈리아에 이르렀을 때 한 남자는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망원경을 발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과학적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1909년 갈릴레오는 그것을 하늘로 향했고 그가 본 것은 낡은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 그는 저반 렌즈를 통해 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믿었던 완벽하고 매끄러운 신성한 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화구 산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와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성을 보았고 그 행성 주위에서 춤을 추는 4개의 작은 빛의 점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것들을 추적했고 그것들은 위치를 바꿨지만 항상 목성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들은 위성이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공전하는 위성들. 이것은 거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심설 모델은 모든 것이 지구를 공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목성이 자신만의 위성 시스템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금성으로 눈을 돌렸고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금성은 달처럼 위상 변화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보름달처럼 보였고 때로는 초승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성이 지구가 아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만 이치에 맞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당신은 항상 그것을 하나의 위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양 주위를 돌고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면 기하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빛나는 점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갈릴레오의 재판이 순전히 과학대 종교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의 대립적인 성격과 당시의 정치적 혼란이 더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마침내 수학을 풀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였고 그는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플러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깊이 종교적이고 깊이 호기심이 많았으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위대한 유관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의 조수가 되면서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브라헤는 수십 년 동안 망원경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측정치를 수집한 덴마크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섬에 있는 자신의 관측소에 거대한 기구를 만들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정밀함으로 행성들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1701년 브라헤가 사망했을 때 그는 모든 데이터를 케플러에게 남겼고 케플러는 그 데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브라헤의 데이터, 특히 화성의 데이터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까다로웠습니다. 그것은 멋지고 단순한 원을 그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였다가 늦추고 하늘을 가로질러 고리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케플러는 데이터를 원형 궤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원은 신성하고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원을 그리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를 원에 맞추려는 시도가 8아크분, 즉 달지름의 약 1살에 해당하는 작은 오차를 계속해서 낳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의 천문학자라면 이 정도의 불일치는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브라헤의 데이터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작은 오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직함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침내 케플러는 수학을 강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타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타원의 한 초점으로 하여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행성의 경로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오히려 타원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플러는 또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성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양에 더 가까울 때, 더 빨리 공간을 가로지르고 더 멀리 있을 때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즉,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한 달 동안 휩쓰는 면적은 태양 근처에 있든 멀리 있든 항상 같습니다. 이것은 행성들 특히 화성의 이상한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꿰맨 세 번째 법칙, 즉 조화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케플러는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그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한 바퀴를 도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예측 가능합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과 케플러의 방정식이 함께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주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학을 주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불을 지폈고 갈릴레오가 불길을 부채질했으며 케플러가 마침내 그것을 지탱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고요함은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원은 깨졌습니다. 우리 발밑의 땅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움직이는 세상, 즉 예측 가능한 법칙을 따라 텅 빈 공간을 항해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정적인 우주라는 오래된 그림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움직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섰고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깊은 움직임, 더 큰 춤이 있었습니다. 태양 자체도 우리가 새로운 정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 태양은 지구의 자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주는 우리 주위를 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움직였습니다. 이 생각은 혁명적으로 느껴졌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자마자 태양 중심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하늘의 또 다른 물체로만 여겨졌던 태양은 이제 우리의 정지점, 우주의 닷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 생각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물리학자도 철학자도 아닌 한 음악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윌리엄 허셜은 독일에서 태어나 작곡가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망원경이라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당시에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거울을 갈고 광학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단지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를 세었습니다. 허셜은 구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가, 아니면 패턴이 있는가? 그는 힘든 방법으로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그의 여동생 캐롤라인은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좁은 조각, 즉 폭이 몇 도에 불과한 부분을 정해놓고 각 방향에서 얼마나 많은 별을 볼 수 있는지 세고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숫자들은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방향에는 다른 방향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있었고,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희미한 띠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센 별의 수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양을 구성했고, 그것은 마치 맷돌처럼 평평하고 길게 뻗은 원반 모양이었으며 태양은 그 중심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크기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멀리 있는 많은 별들의 시야를 가리는 성간 먼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00년대 후반으로서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별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구조, 즉 시스템의 일부였고 우리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하계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허셜은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은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위 선군이라고 불리는 저 희미한 빛의 조각들이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모양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구조 움직임 방향성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은하수의 모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치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의 벽이 아니라 관점의 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여기 지구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 망원경 기구들은 모두 이 회전하는 바위 위에 앉아 있고 이 바위 자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허셜이 의심했듯이 태양도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움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기준 틀이 등장합니다. 이제 지적 역사의 한 막간극, 즉 위대한 논쟁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1920년 두 명의 저명한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와 히버 커티스가 워싱턴 DC의 국립과학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맞붙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저 희미하고 소용돌이치는 나선 성군의 정체는 무엇인가? 셰플리는 허셜의 관점을 이어받아 그것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비교적 작고 가까운 가스 구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 하나의 거대한 별들의 시스템, 즉 우리 은하수이며 태양은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커티스는 더 과감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 성운들이 실제로는 우리 은하수와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거대한 섬우주들이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과학이 명확한 답 없이 아이디어들이 서로 격돌하는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부분이 있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셰플린은 태양의 위치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커티스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옳았지만 우리 은하수의 크기는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측정 도구, 즉 우주를 잴 수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열쇠는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조용히 일하던 한 여성 헨리에타 스완 레빗에게서 나왔습니다. 20세기 초 여성들은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컴퓨터로 고용되어 남성 천문학자들이 찍은 사진 건판을 분석하는 고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레빗의 임무는 마젤란 성운에 있는 별들의 밝기를 측정하고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페이드 병왕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에 주목했습니다. 이 별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레빗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의 밝기 광도와 그 밝기가 변하는 주기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기가 길수록 별은 더 밝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멀리 있는 촛불 한 줄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촛불은 다른 촛불보다 더 밝게 보입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더 밝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더 가깝기 때문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촛불이 사실은 똑같은 100와트 전구라는 것을 안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더 희미하게 보이는 정우는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레빗의 발견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페이드 병왕성에 대한 100와트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멀리 있는 은에서 세페이드 병왕성을 찾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주기를 측정하면 그 별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와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적 줄자를 발명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레빗은 자신의 발견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1921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녀가 죽은 지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우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름의 전직 변호사이자 권투선수 출신의 천문학자였습니다. 1923년 캘리포니아 윌슨 산에 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허블은 위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물체, 즉 안드로메다 성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밤마다 그는 이 희미한 빛의 소용돌이를 촬영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의 가장자리에서 깜박이는 작은 점, 세페이드 병광성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의 주기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빗의 법칙을 적용하여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 답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단지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의 가장자리를 훨씬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 은하의 일부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 90만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더 정확한 측정치는 약 250만 광년입니다. 이 한 번의 계산으로 알려진 우주의 크기는 순식간에 팽창했습니다. 위대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커티스가 옳았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섬우주, 즉 우리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거대한 은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광대한 우주 바다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한 단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숲의 모양을 나무 한 그루의 밑동에서 지도로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 다른 은하들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비교할 대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은하들을 보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도 저것처럼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중심 팽대부 평평한 원반 별들의 헤일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거울을 얻은 셈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은 다시 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진정한 구조와 움직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은 얀 오르트라는 네덜란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별들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 근처 별들의 미세한 움직임, 즉 고유 운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상했습니다. 만약 은하수가 단단한 바퀴처럼 회전한다면 모든 별은 자전거 바퀴의 살처럼 같은 각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별들은 뒤처지고 있었고 어떤 별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퀴라기보다는 소용돌이처럼 보였습니다. 오르트는 숫자를 계산하고 은하가 회전하지만 균일하게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중심 근처에서 더 빨리 회전하고 가장자리에서 더 느리게 회전합니다. 이것은 차등 회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심에 있었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별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둘째, 이 차등 회전의 수학을 통해 그는 우리 태양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초속 220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분의 지구를 7번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태양은 중심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약 2억 2,50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1은하년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집 주위의 벌들처럼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공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가시광선을 넘어볼 수 있는 더 나은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파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중성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희미한 자연 전파 신호를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1cm 파장에서 이 신호는 광학 관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꺼운 먼지 구름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추적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내부에서부터 은하수의 나선파를 지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숲속에 서서 숲의 그림을 그리려는 것과 같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하 중심에 대한 그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궤도를 은하 중심에 더 가깝게 추적할수록 무언가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들의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심 근처를 공전하는 물체들은 미친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중력을 설명할 만큼 보이는 물질이 그곳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별 먼지 가스는 있었지만 그 속도로 물체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은하를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모든 수학, 모든 정밀한 측정치는 모두 같은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궁수자리 근처에 작고 밀도가 높으며 전파를 방출하는 지점. 그 지점은 궁수자리 A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에서는 먼지와 별들의 안개처럼 보일 뿐이지만
전파 파장에서는 환하게 빛납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 이상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수성의 궤도보다 작았습니다. 물리학에서 그 숫자들, 즉 그렇게 작고 그렇게 밀도가 높고 그렇게 무거운 것에 부합하는 유일한 것은 블랙홀, 즉 초대 질량 블랙홀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하수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에서 조용히 앉아 거의 깜박이지 않는 동안 은하의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가스구름이 그 주위를 소용돌이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압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행성 위에 있고 그 행성은 초속 30km로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그 별은 초속 220km로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고요함이라는 환상은 이제 은하적 규모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수 자체도 이 거대한 별들의 섬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우주적 해류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성, 우리의 작은 항성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거대한 별들의 섬인 은하수의 움직임을 이해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각각의 계시는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역동적이며 더 복잡한 우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수 자체도 이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소용돌이도 광대한 우주의 텅, 빈 공간 속에서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 여행 중이며 두 가지 거대한 춤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웃과의 운명적인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우주적 흐름입니다. 이 다음 층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빛 자체의 성질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쪽으로 달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더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더 낮게 들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소리와 같은 파동을 내는 물체가 당신 쪽으로 움직일 때 파동은 압축되고 멀어질 때는 늘어납니다. 빛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만약 별이나 은하가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빛의 파동은 압축되어 스펙트럼의 파란색 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것이 멀어지고 있다면 빛은 늘어나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편입니다. 1990년대와 1920년대에 과학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별과 은하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베스토 멜빈 슬라이퍼는 1912년에 그의 망원경을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그 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적색편이와 청색편이가 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슬라이퍼가 본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처럼 적색 편의를 보이는 대신 안드로메다의 빛은 청색 편의를 보였습니다. 즉,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방향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주 망원경 슈퍼컴퓨터, 그리고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가이아 임무의 정밀 측정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안드로메다의 실제 움직임, 즉 빛의 이동뿐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추적함으로써 그들은 그 궤적의 완전한 3D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슬라이퍼의 초기 관측을 확증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단지 우리 근처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스쳐 지나갈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와의 직접적인 충돌 경로에 있으며 우리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성간 공간의 공허함을 가로질러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메다는 우리 방향으로 초속 약 17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속 4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은하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국부 은하군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거의 초속 300km로 안드로메다를 향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우리 사이의 간격은 초속 약 400km의 속도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주는 넓습니다. 정말로 넓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누경 4천조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너무나 거대해서 거의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속도로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그 충돌이 조만간 일어날 만큼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내일도 내년도 아닙니다. 하지만 약 45억 년 후 우리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두 은하는 마침내 만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은하계의 자동차 충돌처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별들과 부딪히고 혼돈과 불길이 사방에 가득한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대부분 텅 빈 공간입니다. 그 안에 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에서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4,5광년입니다. 그것은 거의 40조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만약 태양이 탁구공 크기라면 가장 가까운 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별들은 마치 밤에 지나가는 배들처럼 서로 닿지 않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래도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몇몇 별들은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붐비는 중심부에서는요. 그리고 소수의 별들, 특히 외곽에 있는 별들은 은에서 완전히 내던져져 우주적 조난자처럼 성간 공간으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중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은하들을 늘리고 뒤틉니다. 그것은 긴 조석골이, 즉 자신들의 집에서 멀리 끌려 나온 별들의 흐름을 내던집니다. 그것은 나선팔을 찢어버립니다. 그것은 두 은하가 마침내 하나의 더 크고 더 지저분한 시스템으로 합쳐질 때까지 핵을 점점 더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완전한 충돌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만남은 빠릅니다. 혼돈을 시작하는 가까운 통과입니다. 하지만 합병 자체는 느립니다. 완전히 자리 잡는데 약 10억에서 20억 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충돌이 아니라 느리고 우아한 중력의 발레입니다. 그리고 그 춤이 끝날 때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 천문학자들은 이미 그것에 밀코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선 모양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부풀어 오르고 더 둥글며 별 가스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빛나는 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살아남는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치가 아닌 깔끔한 나선팔이 아닌 곳에서요. 그것은 중심에서 더 멀리 지금보다 더 타원형이고 불규칙한 경로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가 가고 있는 유일한 궤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하수는 안드로메다와 우리 근처의 수백 개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단지 서로를 향해서만 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이상한 무언가를 향해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멀리 줌 아웃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를 지나 은하수를 지나 심지어 우리가 속한 은하군을 지나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하들은 고립되어 떠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이고 군집을 이루고 물이 내리막길을 흐르듯 중력을 따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은하수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약 80개 정도의 은하 집단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이 그룹에서 가장 큰 두 은하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은 그 다음 단계인 은하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주머니에 불과합니다. 국부은하군은 현 100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훨씬 더 큰 집단인 천여자리 은하단의 작은 구성원일 뿐입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우리로부터 약 6억 5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을 향해 초속 약 4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단조차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은하단들의 군집은 최은하단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이것들은 수억 광년에 걸쳐 있을 수 있으며 수만 개의 은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라니아케아 최은하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단어는 하와이어로 광대한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어울립니다. 라니아케아는 거대합니다. 직경이 5억 광년이 넘습니다. 약 10만 개의 은하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여자리 은하단과 다른 많은 은하단들을 포함하며 모두 우주적 흐름의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도화했습니다. 그들은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일반적인 팽창에 대한 은하의 실제 움직임인 특이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은하에 대한 움직임과 거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 우주 이웃의 3D 속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하들은 단지 풍선 위의 점들처럼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무언가, 즉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70년대에 이 이상한 흐름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은하들은 단지 팽창하는 우주와 함께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백 킬로미터 초의 속도로 목적을 가지고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그 방향을 보려고 했을 때 그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회피대라고 부르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수 자체에 별가스 먼지로 가득 차 있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끌어당김의 원천을 거대 인력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력의 소나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천문학자들은 거대 인력체가 단일의 거대한 물체인지 아니면 더 분산된 은하단 집합체인지에 대해 논쟁했으며 이 미스터리는 은하먼지를 꿰뚫어 봄으로써 부분적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X선 망원경과 적외선 조사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은하수 원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질량 집중체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물체가 아니라 은하단으로 가득 찬 공간 영역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규준대 은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셰플리 최은하단이라는 훨씬 더 큰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량은 우리 전체 최은하단을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초속 약 60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기는 것만큼이나 미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2017년 8,000개 이상의 은하에 대한 3D 운동 지도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단지 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쌍극자 패턴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하들은 한 지역에서 흘러나와 다른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러나오는 지역은 쌍극자 반발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하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텅 빈 공간 영역, 즉 우주적 공허입니다. 그곳에는 거의 물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물체들이 은하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반면 거대한 공허는 그 반대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은하들이 더 쉽게 멀어져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중력 해류입니다. 우리는 거대 인력체라는 폭포 쪽으로 끌려가는 동시에 쌍극자 반발체라는 조용하고 텅 빈 호수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하고 공전하고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이웃과 충돌하고 광대한 우주강에서 거대한 최운하단에 의해 끌려가고 거대한 공허에 의해 밀려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이 모든 거대한 구조들조차도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작은 소용돌이에 불과합니다. 그 움직임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전하는 행성에서 출발하여 별 주위를 도는 궤도를 지나 은하 중심을 맴도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거쳐 이웃 은하와의 중력적 포옹과 광대한 최운하단 내의 우주적 강물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커지는 움직임의 층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각각의 층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춤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은하, 모든 성단, 모든 구조가 함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궤적은 무엇인가? 20세기 대부분 동안 그 답은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되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그 변함없는 힘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 팽창은 점차 느려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언덕 위로 던져진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점차 속도를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유일한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충분히 강해서 결국 팽창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시 끌어당겨 빅크런치로 붕괴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되 점점 더 느린 속도로 팽창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90년대에 두 팀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적 감속을 측정하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한 팀은 솔 펄머터가 이끌었고 다른 팀은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똑똑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물체들을 찾아 그들이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 측정하여 과거의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했는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도로 밝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표지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아야형 초신성에서 그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백색과해성, 즉 한때 태양과 같았던 별의 작고 밀도 높은 잔해가 동반성으로부터 너무 많은 물질을 빨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특정 질량 한계에 도달하면 백색과해성은 걷잡을 수 없는 열핵 반응으로 폭발하여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은하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발이 거의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아야형 초신성이 거의 똑같은 고유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표준 촉광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멀리 있는 초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는지 측정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은 수년간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밤하늘을 샅샅이 뒤졌고 수십 개의 멀리 있는 초신성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고 있다면 가장 멀리 있는 초신성들은 예상보다 더 밝게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폭발한 이후로 팽창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로부터 그다지 멀리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초신성들은 예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더 희미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면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간먼지가 빛을 가려서 그것들을 더 희미하게 보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희미함은 진짜였습니다. 그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은 단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던져진 공이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갑자기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하늘로 더 빨리 솟구치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1998년에 이 발견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직관에 반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그 증거는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강력한 무언가가 중력에 대항하여 우주를 더 빨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임시 명칭입니다. 그것은 빛나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으며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공간 자체의 구조에 짜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내재적인 반중력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배적입니다. 우주의 전체 에너지 물질 함량을 측정할 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 즉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원자는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또 다른 25%는 은하들을 함께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인 암흑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주파이의 가장 큰 조각인 약 70%는 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 이 행성, 하늘의 모든 별,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작은 거품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 미지의 에너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물리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진공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빈 공간은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양자 거품에 들끓는 바다입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를 가져야 하며 이 진공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원래 그의 방정식에 비슷한 항, 즉 우주 상수를 도입하여 우주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정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실수가 결국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는 단지 빈 공간의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양자 이론을 사용하여 이 진공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를 계산할 때 그들이 얻는 숫자는 우리가 관측하는 것과 재앙적으로 다릅니다.
이론적 예측은 관측된 값보다 10의 120제곱배 더 큽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관측 사이에 가장 큰 불일치입니다. 이것은 깃털의 무게를 재려고 했는데 계산기가 그것이 지구 전체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상수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퀸테센스라는 동적인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미스터리를 다른 미스터리로 대체할 뿐입니다. 우주론자들은 여전히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변하지 않는 우주 상수인지 아니면 퀸테센스와 같은 동적인 장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으며 이 구분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해 고전적인 건포도 빵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은하들은 반죽 덩어리 시공간에 박힌 건포도와 같습니다. 빵이 구워지면서 팽창하면서 반죽이 늘어나고 건포도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굽는 중간에 누군가 오븐 온도를 엄청나게 높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죽은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빨리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추가적인 밀어내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빵이 커질수록 더 빨리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는 공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많아집니다. 그것은 희석되지 않고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느린 당김이 지배하는 점차 감속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완전히 지배적인 힘에 의해 추진되는 폭주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움직임의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층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 속에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구조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며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평온함이 얼마나 심오한 환상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행성 위에 서서 별 주위를 공전하고 은하 중심을 돌고 이웃 은하와 충돌하고 거대한 우주강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 점점 더 빨리 밀려나는 팽창하는 시공간의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이 가속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폭주하는 우주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밑에서부터 밤하늘의 고요한 장막을 뚫고 별들과 은하들의 춤을 지나 우주 자체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속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움직임의 모든 층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 폭주하는 가속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우주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관측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그 논리적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심오한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진정한 본질, 즉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엔진에 따라 우주의 운명은 세 가지 가능한 길 중 하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장 격렬합니다. 그것은 Big Rip, The Big Rip 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암흑 에너지는 단지 일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는 유령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의 가속적인 팽창은 은하단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놓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힘이 강해지면서 개별 은하들 자체를 묶어두는 중력의 소나기를 극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별들은 그들의 은하집에서 풀려나 텅 빈 성간 공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팽창력이 계속해서 강해짐에 따라 그것은 항성계를 공격할 것입니다. 행성들은 그들의 별 주위 궤도에서 튕겨져 나가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결국 팽창의 힘은 별과 행성 자체를 묶어두는 중력보다 더 강해져 그것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끔찍한 순간에 팽창은 전자기력마저 압도할 것입니다. 원자를 함께 묶어주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물질의 구조 자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 발밑의 땅이 분해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우주는 분해된 입자들의 폭풍이 될 것이며 그 후 공간 자체의 팽창이 무한해지면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폭력 속에서의 죽음, 즉 우주적 해체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빅 크런치, The Big Crunch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팽창은 일시적입니다. 어쩌면 암흑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그 성질이 바뀌어 매력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가속은 감속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던 은하들은 그들의 경로를 되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적 그물망은 수축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별들이 수축하는 우주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말입니다. 시공간의 구조는 닫히는 주먹처럼 안으로 구부러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체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단일 지점이 될 것이며 아마도 빅뱅의 거울상처럼 끝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작된 곳에서 끝난다는 시적인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빅뱅은 영원한 팽창과 붕괴의 우주적 순환 속 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관측 결과는 이 그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가속을 가리키고 있으며 중력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립이나 크런치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발하거나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모든 결말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결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Big Freeze, The Big Freeze, 즉 폭력이 아닌 침묵 속에서의 죽음, 열역학적 평형 상태로의 느리고 막을 수 없는 활강입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우주의 가장 유력한 운명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우주 상수처럼 보이며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로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시간의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0억 년 후 우주는 매우 외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그때쯤이면 밀코메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오래전에 합쳐졌을 것입니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의 우주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거의 완전히 검게 변할 것이며 우리 은하섬의 별들만이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1조 년 후 별 만들기는 우주 전역에서 멈출 것입니다.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스와 먼지는 고갈될 것입니다. 우주의 항성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남은 별들은 천천히 그들의 연료를 태울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별들인 적색과 해성들은 수조 년 동안 희미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하늘에서 마지막 빛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것들도 결국에는 타버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잔해들만 남을 것입니다. 백색과 해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우리는 축퇴시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별도, 새로운 빛도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다음 36제곱년에 걸쳐 만약 양성자 붕괴라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물질 자체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백색과의 성과 중성자별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천천히 붕괴하여 아원자 입자들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행성들은 증발할 것입니다. 단단한 물질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의 궁극적인 안정성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붕괴한다면 우주에서 구조의 마지막 흔적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주에는 블랙홀과 희미한 입자, 구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기념비적인 발견 덕분에 우리는 블랙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질량을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호킹 복사라는 양자 효과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약 10의 67제곱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10의 100제곱년 이상, 즉 9골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 시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우주의 유일한 활동은 이 거대한 중력 거인들이 조용히 증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은 미세한 복사 섬광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면 우주는 최종적인 상태, 즉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거의 무한히 광대하고 춥고 거의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희미한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몇몇 길 잃은 전자와 양전자들로 이루어진 묽은 수프입니다. 이 입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열을 발생시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융합도 없고 중력도 물체들을 함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커져가는 공허함 속에 흩어져 있는 입자들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 모든 복잡성, 모든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별 은하, 그리고 생명으로 불타올랐던 우주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변하기에는 너무 추워질 때까지 팽창했습니다. 모든 것을 낳았던 법칙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폭주하는 우주의 최종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종말이 아니라 가장 깊은 평화 속에서의 종말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가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대한 시간의 바다에서 당신의 인식을 부드럽게 되돌려 놓으세요. 9골년의 미래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그 부드러운 리듬. 당신의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 당신을 감싸고 있는 담요. 우주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숨결 속에, 이 고요함 속에, 이 안전한 공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행성 위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요합니다. 우리는 은하수 속을 돌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층들, 즉 행성의 회전, 별 주위의 공전 은하의 소용돌이, 그리고 공간 자체의 팽창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깊고 고요한 평온함을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 모든 우주적 혼돈 속에서
당신은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우주의 거대한 춤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작은 고요한 움직임, 즉 잠으로 빠져드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항복하세요. 생각의 흐름을 놓아주고 당신의 마음이 밤의 고요함 속으로 녹아들도록 하세요.